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12월 22일 주요 뉴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반 통과 등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어지는 만큼 여야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가장 눈길을 쏠리는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과연 이 집값 폭등에 이어진 민심의 이 어떤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관련된 내용인데, 변창흠 후보자는 24전 24패 집값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과거에 서울주택공사 도시공사 시절 사장 시절 또 SH 사장 시절의 실언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로 지칭했고,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의 책임을 시행자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시절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며 낙마시키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변창흠 후보자는 도덕성 측면에서 잘못이 크고 정책 역량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언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에 앞서서 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면서 어떤 해명으로도 분명히 무마되지 않는다 강하게 비판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가 스크린 도어 사고 희생자 동료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도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이 아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지 않으면은 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23일 0시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내달 3일까지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장은 50인 이하 허용 경기도와 인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고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일절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예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외식업 식당 주인들은 더 커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질질 끌더니 갑자기 사망 선고가 내렸다 합니다. 가뜩이나 줄어든 단체 예약마저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지인 모임들이 대거 취소되고 거의 식당 운영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5명 이상의 단체 주문이 많았는데 거리두기가 계속 격상되면서 소규모 모임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조치로 소규모로 오던 손님들마저 발길이 끊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5인 가족 외식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 안 되다 보니까. 5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 되나요? 한마디 문제 제기를 하는 데인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어떤 Q&A도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골목 상권의 어떤 여파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확보 몇 번을 말했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 국민적 논란이 되자 청와대에서 강하게 비판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참모들과 내각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몇 번이나 했는데 여태 진척이 없다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는 취지로 참모들 질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간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주문했지만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따르니까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 시대가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이었고 백신 도입은 다른 나라의 부작용 사례들을 확인할 필요 있다고 해명해 왔지만 오늘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아닌 측면이 있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표가 있으면서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온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강조했었고요. 오늘 대통령이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없이 겨울 나야 하는 상황이 관련돼서 이번 겨울은 백신이 없다고 보고하고 거리두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백신에 관한 한 매우 미숙했고 실책이었다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진자 검사를 해서 현재 백신 없이도 견뎌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연합뉴스에 나오는데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전면 중단하겠다. 관광명소를 폐쇄하겠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료 현장은 아우성인데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정부 발표가 또 이어져서 이게 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3단계 때문에 지금 병상이 모자란다 그러는데 대응력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서 지금 현장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합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학적 재난 상태인데 병상이 모자란다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동아일보에 또 의미 있는 소상공인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폐업을 하고 있죠. 코로나 혹한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근데 이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고 빚 갚으라 독촉장만 날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없는 자영업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폐업을 했습니다만 가압류 통지서만 날라오고 있습니다. 직원 우유 배달 업소를 운영했었는데 폐업을 하더라도 직장인과는 달리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는커녕 폐업 직후부터 빚독촉에 시달리는 처지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매달 100만 원이 넘게 직원들의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가게를 폐업할 때 직원들은 고용보험 덕에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정작 진 씨는
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고용보험료는 직원들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전액 자신이 부담하는 구조이고요. 가게가 힘들어지지만 본인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직원 보험료만 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요것으로 좀 멈추고요. 오늘 12월 20일 역사 속 오늘 관련된 기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도 12월 22일 날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드레푸스 사건은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유는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주의와 카톨릭 관련된 부분으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격돌했던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도 허용되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드레푸스라는 장교가 프랑스 육군 장교입니다. 재판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증거 자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편견이 드레푸스를 간첩으로 몰고 간 사건입니다. 프랑스 3공화국의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결국 이런 비난이 드레푸스를 무죄로 이끌어내는데 무죄가 됐습니다. 마침내 나중에는 국가와 종교 분리에 대한 법이 통과됐고요. 어떠한 종교도 이제는 프랑스에서는 공식 종교로 인정받지 않게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종교는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함부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이러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사안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오늘날 그 현대사에서도 재판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후대에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89년도에 루마니아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물러나게 되고요. 차우세스쿠의 독재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적인 정권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독재는 일반적으로 어떤 총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시민들에 의해서 이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사건은 1977년에 대한민국에서 수출 100억 불 오늘이 돌파한 날입니다.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 100억 불 할 때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수출도 제대로 못하던 대한민국이 100억 불을 돌파하면서 드디어 자신감을 회복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었고요.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황무지에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상당히 높은 어떤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독이 60년 만에 프랑스와 일본 67년도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70년대에 100억 달러를 수출한 점을 감안할 때 거의 우리나라는 빠르게 신장했다는 점에서 큰 자랑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과거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